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주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연일 뉴스 따라가기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뉴스 펴보면 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래가지고 일단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소속 공무원에게 약 대리 처방, 사적 심부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는데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저는 김혜경 씨 입장 그리고 민주당 캠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약간의 해명을 담기를 원했겠지만 그것 자체를 담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의 좀 그 사과는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3, 4 후보보다는 그렇게 볼 때에 두 분 중에 누가 당선되든지 이 부인을 모시는 게 제2부속실이라고 청와대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굉장히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들의 움직임과 여러 가족 친지들의 움직임을 좀 더 엄밀하게 살피는 그런 어떤 기능을 청와대에다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진짜 다음 정부는 특히 그 부분이 지금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누가 당연히 누가 그렇게 아니, 반대로 김건희 씨 예.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설날쯤에는 나올 거다라는 저는 당내의 반대도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아직 안에서 그 논쟁이 과연 정리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까지 언젠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로 아마 그렇죠.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전면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과연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은 김혜경 씨 논란 때문에 묻혀 있지만 김건희 씨 논란도 굉장히 사실 많은 거거든요. 엄청난 처가와 관련된 엄청난 논란들이 있고 그 논란의 핵심은 사실 굉장히 큰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논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리마인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보이는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청와대 제2부속실을 줄여야 된다. 저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김혜경 씨에 비해서 김건희 씨의 여성에 의한 인기가 높다. 이렇게 유튜브인가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가입했다는데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차 교수께서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아마도 굉장히 제한적인 선거 과정에서 역할밖에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 되든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가지고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러니까. 네. 자, 수사 얘기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 되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이거 수사할 겁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치 보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했고 그런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면 오밀수 나면 불륜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표를 좀 더 얻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는지 모르지만 네네. 정치인 같으면은 지금 현재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좀 더 뭔가 안아가고 다듬어가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어느 정부든 상관없이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수사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발언 자체가 공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질문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묻은 개가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정말 적폐라는 말을 정확한 개념을 알고서 신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 속에 쌓아왔던 뭔가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한 포인트는 그 적폐를 제대로 청산 못했다는 비판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그 적폐 청산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에서
다시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국민들이 대단히 저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 그 수사를 하겠다. 예,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적폐청산이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 그게 과연 그렇다는 적폐냐? 과정이 있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제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촛불 탄핵 정국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배신이다. 뭐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면은 보수표를 네네. 집결시키고 현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하여서 좀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설령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도 정치인 같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 같으면은 앞에 부분은 통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순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우리 보수 진영이 갖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적폐청산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어떤 심리 이걸 사실 기대를 품고 지금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혹시 지금 난 적폐청산 관심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정권이 탄생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종류의 정치적 보복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감히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지지층 결집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표심이 안 간다,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이분은 그 전에 이제 우리 선거가 있을 때에도 보면은 누구나 볼 때의 지난 선거인데 아이고 내가 저 어디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뭘 북돋아 주고 뭐 용기를 주기 위한 건지 몰라도 사실은 정치인들끼리 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네네. 다 평등하고 그런데 자기는 마치 정치에 있어서 어디 경제에 이르는 사람처럼 그런 것도 사실은 민주당에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도 일부 동의는 하긴 하는데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의의가 없는 거죠. 사실 적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대목에서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좀 안타까움을 표시. 차라리 어이가 없다고 하든지 감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쓰면 되는 건데 저는 근데 저는 결코 이게 윤석열 후보 쪽 아마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그 계산은 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저는 계산하고 했다면은 굉장히 좀 정말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계산 안 하고 했다면 저는 굉장히 좀 큰 실수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저쪽에 민주당 캠프 쪽에 진영 결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저는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그 자체가 적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한 좀 중도층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좀 중도층 표의 어떤 이탈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가 계산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됐답니까? 사실 뭐 그동안 뭐 같이 잘 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활동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친문 지지 세력으로부터 이 현재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막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지지가 굉장히 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지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과 활약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나선 게 크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35%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저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민주당의 전체적인 표밭을 계산했을 때는 안 나오는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 40% 근처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호남표와 민주당의 전통적인 친문 세력들의 어떤 지지표 이런 것들이 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샤이 진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투표를 시작하는 날이 되면은 이제 그 지지를 표명 안 했거나 소극적으로 있던 분들이 굉장히 투표장에서 찍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되면서 일성이 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김혜경 씨도 사과를 했다라는 후문이 들어오던데 뭐 여당 소식 그렇고 야권은 이제 단일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저 커피 마시면서 10분이면 되는 그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된다라는 의도였겠죠. 예.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게임 끝났으니까 백기투항하라. 백기투항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겠냐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당장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참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 현 여권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통합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 것 때문에 정권 교체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화살의 일부가 분명히 안철수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이나 그런 요구 같은 거는 야권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그런 개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이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초성으로 내뱉은 게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걸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제 지금 말씀처럼 과연 이 국민의힘과 합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연합정부 내지는 공동정부를 안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 스타일,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 이 개념을 갖고 보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한 강력한 권력을 지게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사실 책임 총리 이런 거 받아들여서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가 결코 못 될 거라고 안철수 후보도 저는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줄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줄 수 있는 당근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제약되어 있어서 그게 단일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좋은 인센티브가 될까? 뭐 이런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왜 DJP 정부라는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김종필 총리에게 말하자면 책임 총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나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정치 현실이죠.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인데 책임 총리를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약간 그런 게 이제 전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그 가장 그 화두에서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이 이제 이준석 대표거든요. 반대하고 있죠 지금. 비먹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 나올 때 상대에서 이렇게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는 몇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분을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근데 이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쓴맛을 다 봤습니다. 단일화의 쓴맛을 모두 다 보신 분이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은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로 간 건데 결국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저기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단일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과연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도덕성은 높다, 좋다. 그런데 그리고 잠재력은 있어 보인다. 근데 실제로 잘할 거냐? 그거를 이제 총리든 시장이든 맡아가지고 보여주면 그 다음 단계로 대통령을 가는 게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그냥 순진하게 바라보는 저희들 같은 일반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방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6월 1일이죠. 그런데 이 지방 선거 지금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그냥 올인해라. 그래가지고 후보 등록도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개별 후보 선거하지 말아라고 중앙당에서 내려왔어요. 그거는 저는 진짜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인 정치인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비 후보 등록도 못 하고 이건 현역을 위한 그냥 지침이고 조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습니까? 저는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선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이 대선 공간에 그런 정치 신인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저는 좀 짜주는 것들이 양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정말 선거가 아니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는 당이 능력이 굉장히 두 당이 다 약하다. 그리고 당이 제도화되어 있지를 않다. 만약에
외국의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이 이렇게 정비가 제도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당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까지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청년 정책 해가지고 그 선대위원이나 아니면 청년 보좌역의 그 입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정치 신인이죠. 지금 캠프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전면에 나서서 대선 활동을 하는 것, 오히려 예비 후보 등록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문제는 그분들 다 병풍처럼 세워놓고 지방선거 가서 실제로 공천할 때는 다 빼버립니다. 그거 분을보다 뻔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적어도 청년한테 20% 30% 주겠다. 할당을 하겠다든지 네. 그런 어떤 후보 차원에서의 약속들을 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알아볼게 하면 나중에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건대 네. 단 한 번도 그렇게 배경처럼 서 있던 청년들이나 여성들을 활용해서 그걸 보장해 준 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략 공천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 다 방법이 없잖아요. 인지도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는 우리 경선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면 당연히 현역들이 다 잡아먹게 돼 있는 거죠. 참 그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정치 신인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내노라고 하고 뭐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분들도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를 좀 걷어내고 이렇게 좀 안아가는 포용의 정치 쪽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더 내는 것도 충분히 저는 그런 필요하겠다. 할당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청년이 네. 좀 조직된 힘으로 그런 요구들을 해내서 자기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당의 한편에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증할 시간도 너무 부족한. 네, 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이게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반중 정서에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근원적으로 그런 시너지 효과는 명백하게 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굉장히 실용적인 등거리 외교를 잘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네네. 보는데 자꾸 이 반중 정서들을 마음속에서 일국에 만드는 요소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결국은 좀 불편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감정들이 국민 유권자들 전반적으로 정서를 저는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불을 자꾸 정치권들이 붙이면 저는 그런 것들이 표로 연결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약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선거들은 북한 변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중국 변수라고 하는 게 사실 등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와 스포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한체육회가 강력하게 야단을 친다든지 문화체육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대통령 혹은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대해서 하는 거는 조금 그 단계까지는 아닌 지금 그런 수준인데 지나치지 않나. 근데 당장 표가 된다는 건 뻔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렇게 좀 반중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그거는 좀 심하더라고요. 뭐 침몰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솔직히 저는 여야 모두 이상입니다. 아니 정치와 스포츠를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올림픽 정신 다 알죠. 그런데 지금 북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그런 분노 때문에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우리 88 올림픽 때에도 권투에서 거의 대부분의 메달을 금메달 우리가 땄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 저희가 망각하고 있었나요 그런 것들을? 아니 안 어디나 다 그래도 그렇죠. 일본도 그랬고 미국 그랬고 LA 올림픽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개최국이 그런 부분이 어드밴티지를 있어서 갖기 위한 포석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자꾸 밟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운 놈이 자꾸 그 짓 하니까 더 미웠다 이런 거죠. 아니 올림픽은 그런데 진짜 올림픽 때 이런 말을 만약에 정치 대선 후보가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외교적인 정말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국가를 살려나가려면 외교가 중요한데. 자 그리고 잊고 있었던 이름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요즘 자꾸 나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오늘 뭐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는 찾아가서 한 80분간 대화하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여준 씨도 만났고 또 전 장관 만났고 이상돈 교수도 만났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도표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종인이 갖고 있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유하느냐 마느냐는 저는 중도표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선거에 솔직히 말하면은 평소에 정치를 해 나갈 때에 어떤 정책을 해 나갈 때 이게 어떻습니까라고 원로나 지략가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선거 때에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예. 어제 오후에 국회 앞에서 세월호 추모 공간에서 생명안전 국민 약속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참석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불참했어요. 네. 뭐 극명히 드러나네요. 저는 그 불참은 명확하게 그분들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저는 대단히 의도된 불참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맡든 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제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걸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또 이런저런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는데 사실 요즘 뭐 뉴스 틀기 진짜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